왕굴 장굴대. 어떤 마을에 왕굴 장굴대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어. 왕굴 장굴대는 과거 보러 가는 주인집 아들을 따라 한양에 가게 되었지. 주인집 아들은 다구닥 말을 타고 왕굴 장굴대는 말 고삐를 잡고 성큼성큼 걸었어. 왕굴 장굴대와 주인집 아들은 들길도 지났고 산길도 지났어. 왕굴 장굴대는 힘이 들었지만 씩씩하게 말을 몰았어. 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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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워워워워. 아휴, 이 무슨 고생이람. 과거가 뭐고 집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방에서 뒹굴뒹굴 놀면 좋겠구만. 주인집 아들은 말을 타고 편하게 가면서도 투덜댔지. 고개를 하나 넘으니까 이 아들이 배가 고팠나 봐. 밥 광주리에서 밥을 꺼내 자기 혼자만 먹는 거야. 왕굴 장굴 때도 무척 배가 고팠는데 말이야. 도봉님, 저도 배가 고파요. 이놈아, 양반이나 배가 고프지 머슴이 배가 고프냐? 주인집 아들은 왕굴 장굴 때를 윽박지르더니 자기만 먹었어. 한참 밥을 먹는데 갑자기 똥이 마려운 거야. 그래서 똥을 누러 급히 숲속으로 들어갔지. 그 사이에 왕굴 장굴 때는 주인집 아들이 먹다 남긴 밥을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먹어버렸어. 그러고는 밥그릇에 똥을 한 무더기 싸놨지. 주인집 아들이 돌아오자 왕굴 장굴 때가 말했어. 소방님, 밥이 오래되면 똥이 된대요. 밥이 똥이 되긴? 주인집 아들은 다시 밥그릇을 열었지. 그런데 이게 웬걸? 모두 똥이야. 아이고, 이게 웬 똥이야? 그거 보세요. 밥이 오래되면 똥이 되잖아요. 주인집 아들은 배를 쫄쫄 굶으면서 다시 길을 갔지. 왕굴장굴 때야, 떡 하나만 사와라.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는 말고. 그런데 왕굴 장굴 때가 떡을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면서 오네. 더러운 손으로 왜 뒤적거리느냐? 머리가 가려워서 툭툭 긁었더니 이가 한 마리 떨어졌어요. 그걸 찾느라고요. 아휴, 더러워. 너나 먹어라. 이렇게 해서 떡도 왕굴 장굴 때가 먹었지. 또 한국에 넘으니까 죽장수가 죽을 팔고 있어. 왕굴장굴 때야, 죽 한 그릇만 사와라. 손가락 빠지지 않게 조심해서 들고 오너라. 그런데 왕굴 장굴 때가 죽을 손가락으로 휙휙 저으며 오는 거야. 이놈아, 더러운 손가락으로 왜 휙휙 젓고 있냐? 코가 간지러워서 잭잭이를 했더니 코가 한 덩이나 빠졌어요. 그걸 번지느라고요. 아휴, 더러워. 너나 먹어라. 그래서 죽 한 그릇도 왕굴 장굴 때가 먹었지.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어. 왕굴장굴 때야, 한양은 눈 뜨고도 코 베어 가는 곳이니 말을 잘 지키고 있거라. 주인집 아들은 저 혼자만 밥을 먹겠다고 주막집으로 들어갔어. 그때 나무장수 한 명이 나무를 지고 무거워서 쩔쩔매며 지나가는 거야. 왕굴 장굴 때는 나무장수가 불쌍해서 말을 주고 말았어. 주인집 아들이 주막을 나와보니 왕굴 장굴 때가 한 손으로 말코피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 코를 감싸진 채 눈을 감고 서 있는 거야. 아니, 말은 어디 두고 너만 서 있는 거냐? 왕굴 장굴 때는 깜짝 놀라는 채 하며 대답했어.
말이 어디 갔지? 도련님이 한양은 눈 뜨고도 코를 베어간다기에 눈을 꼭 감고 코를 쥐고 있었는데요. 왕굴 장굴대 때문에 떡도 못 먹고 죽도 못 먹고 이제 말까지 잃어버렸어. 그러니 주인집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래서 주인집 아들은 왕굴 장굴대의 등에다 이렇게 써서 집으로 돌려보냈어. 왕굴 장굴대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말도 잃어버렸으니 집에 돌아가는 대로 왕굴 장굴대를 때려 죽여라. 왕굴 장굴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스님을 만났어. 스님, 제 등에 뭐라고 씌어 있나요? 스님이 등에 있는 글을 읽어주는데 왕굴 장굴대가 들으니 집으로 가면 죽게 생겼거든. 저 좀 살려주세요. 배가 고파 도련님 먹을 걸 제가 먹고 나무 장수가 불쌍해서 주인집 말을 줬더니 그만 죽게 생겼어요. 흐흐,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때려 죽이라고 하다니. 참 고약한 주인이구먼. 스님은 왕굴 장굴대의 등에 적힌 글을 말끔히 지우고 다시 써주었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주인에게 등에 적힌 글을 보여주었어. 왕굴 장굴대 덕분에 과거에 급제했으니 돌아가는 대로 기와집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왕굴 장굴대의 등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 거참 이상하고. 주인은 갸웃갸웃하면서도 그대로 해주었어. 그래서 왕굴 장굴대는 기와집에서 잘 살게 되었지. 뒤늦게 주인집 아들이 과거에서 떨어지고 돌아왔어. 그런데 죽었어야 할 왕굴 장굴대가 기와집에서 잘 살고 있는 거야. 아들의 말을 들은 주인은 화가 나서 머슴들을 시켜 왕굴 장굴대를 꽁꽁 묶었대. 그러고는 망태에 넣어서 강물에 던지게 했지. 그런데 망태가 떨어지다 나무에 걸렸지 뭐야? 그렇게 대롱대롱 한참을 매달려 있는데 말에 그릇을 가득 실은 그릇장수가 다리를 졸며 지나가네. 왕굴 장굴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 내 다리 벌쩍! 내 다리 벌쩍! 내 다리가 다 났네. 그릇장수는 궁금해서 위를 올려다보았지. 그게 무슨 소리요? 이렇게 해서 망태 속에서 내 다리 벌쩍! 내 다리 벌쩍! 하고 있으면 다리가 낫는다기에 그렇게 했더니 정말 멀쩡하게 낫지 뭐예요. 그럼 나도 좀 해봅시다. 그릇장수는 왕굴 장굴대를 꺼내주고 자기가 망태에 들어가 앉았어. 그러고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왕굴 장굴대가 시키는 대로 했지. 내 다리 펄쩍! 내 다리 펄쩍! 그 사이에 왕굴 장굴대는 그릇을 가득 실은 말을 데리고 주인집으로 갔지. 주인집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주인님 덕에 구경 많이 했습니다. 강 속에 들어가 보니 좋은 물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에다 그릇까지 얻어가지고 돌아왔지요. 욕심 많은 주인집 식구들은 귀가 솔깃해졌어. 그래서 어찌하면 좋은 구경을 하고 그릇을 얻어올 수 있는지 물었어. 그곳에 가려면 커다란 무쇠솥을 쓰고 가세요. 옳지. 그래야 둥둥 떠지 않고 강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하여 주인이랑 마님이랑 아들은 모두 무쇠솥을 쓰고 줄레줄레 강으로 들어가 버렸대. 소단에 든 거인. 어느 산골 마을에
지혜로운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나서며 말을 했죠. 사대 가서 나무를 좀 해오마. 그러니 집 잘 보고 있거라. 예, 아버지.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소년은 하루 종일 집안일을 열심히 하였어요. 그런데 밤이 깊어가도록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까지 아버지는 아무 소식이 없었죠. 소년은 몹시 걱정이 되어서 발을 통통 굴렸어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겠어. 소년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지만 소년의 목소리만이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올 뿐이었어요. 소년은 산속을 오랫동안 헤매었어요. 배도 고파오고 기운도 점점 빠졌지요. 안 되겠다. 잠시 쉬었다 가야지. 커다란 나무에 기대어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렇게 얼마나 잠을 잤을까요? 갑자기 소년의 앞에 산신령이 나타난 거예요. 얘야, 어서 일어나거라. 너 아버지가 못된 거인에게 잡혀간단다. 예? 아버지가 거인에게 잡혀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구할 수 있나요? 벼룩 한 말, 빈대 한 말, 바늘 한 말을 준비하여서 거인의 집을 찾아가거라. 산신령은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 순간 소년이 잠에서 깨어났죠. 큰일 났네. 어서 아버지를 구해야 되겠어. 소년은 구르듯이 산을 뛰어내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저런 못된 거인 같으니라고. 우리가 도와주마. 어서 가서 아버지를 구하렴. 마을 사람들은 벼룩 한 말, 빈대 한 말, 바늘 한 말을 소년에게 얼른 모아서 주었죠. 자루를 등에 지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날이고 저물자 소년은 머물 만한 곳을 찾아보았죠. 깊은 산 속에 외딴 집 한 채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저 집에서 쉬고 내일 아버지를 찾아야겠어. 집 안에는 큰 방과 작은 방이 하나씩 있었어요. 소년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지요. 쿵, 쿵, 쿵. 바로 그때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년이 문틈으로 내다보니 험상궂은 거인이 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내가 이름을 부르면 큰 소리로 대답해.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크게 혼날 줄 알아. 이서방, 아, 예. 김서방, 네. 박서방, 아, 예. 홍서방, 예. 문서방. 예. 광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그 중에 소년의 아버지도 있었고요. 거인은 이름을 다 부르자 크게 하품을 하며 중얼거렸어요.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았군. 아휴,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 볼까. 거인은 큰 방으로 들어가더니 눕자마자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았어요. 귀에는 이때다 하고 거인의 방에
벼룩 한 마를 풀었어요. 거인은 온몸을 벅벅 긁으며 방에서 뛰쳐나왔죠. 아이고, 어떡하려나. 아이고, 이왜 벼룩이 이렇게 툭실거린다. 아이고. 한참 동안 벼룩을 털어내느라 야단이었어요. 이번에는 마루에 벌러덩 누워서 또 잠이 들었죠. 소년이 다시 빈대 한 마를 몰래 풀었어요. 빈대는 거인의 몸 위로 올라가서 물어뜯기 시작했죠. 아이고, 가려워. 아유, 이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군. 끌적끌적 몸을 긁으며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커다란 소나무 밑에 잠을 잤어요. 바늘이 든 자루를 메고 살그머니 나무 위로 올라갔죠. 이 나쁜 거인아, 이번에는 바늘 맛 좀 봐라. 바늘 자루를 거꾸로 들자 바늘이 우르르 떨어져서 거인의 몸에 콕 박히는 거예요. 따가. 아유, 소나무에서 왜 바늘이 떨어진다. 거인은 몸에 박힌 바늘을 뽑아내며 하품을 했어요. 할 수 없군. 마지막 방법을 써야겠어. 거인은 투덜거리며 집으로 다시 돌아가더니 부엌으로 가서 커다란 소뚜껑을 열었어요. 그러더니 소단으로 들어가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 마소리. 잡아줘라. 그러자 거인의 몸이 소단으로 쏙 들어갈 정도로 작아졌어요. 거인은 소단에 누워서 뚜껑을 덮은 채 잠을 잤죠. 잘됐다. 바로 이때야. 몰래 거인을 지켜보고 있던 소년은 커다란 돌을 소뚜껑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더니 아궁이에 불을 떼기 시작했죠. 살려줘. 거인은 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소년은 광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었죠. 어서들 나오세요. 소년의 아버지와 함께 광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아이고 얘야, 고마워. 아버지, 어딘가에 사람들이 더 갇혀 있을지도 몰라요. 좀 더 찾아봐야겠어요. 소년은 아버지와 함께 거인의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 집 구석구석에서 거인이 숨겨둔 보물들이 와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소년과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보물을 똑같이 나누어 줬대요. 보물을 팔아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삼년고개. 저기 산봉우리 사이에 고개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저 고개를 삼년고개라고 불렀지요. 삼년고개를 넘을 때는 조심조심 천천히 걸어야 해요. 왜냐고요?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3년 고개 아래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100살이 될 때까지 사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매일 무거운 돌전구를 들었다 놨다 하며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몸에 좋다는 음식도 골고루 챙겨 먹었죠. 하루는 할아버지가 건넌 마을에 갔다가 삼년고개를 넘어오게 되었어요. 몸에 좋다는 약주를 구해오던 잠이었지요. 이게 바로 먹으면 100년을 산다는 백년초라지. 아유, 나도 이제 매일매일 먹고 꼭 100살까지 살아야겠다. 할아버지는 약주를 안고 싱글벙글 웃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세요? 나무찜을 잔뜩 지고 오는 이웃집 돌이었어요. 반갑게 웃으며 약초를 자랑하려고 했죠.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 앞으로 토끼가 뛰어왔어요. 할아버지는 화들짝 놀라서 약초를 떨어뜨릴 뻔했지요. 아이고, 내 백년초. 그러다 쿵! 할아버지는 그만 엉덕방아를 찍고 말았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도리가 할아버지를 일으키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을 했지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어. 아이고, 이제 오래 살기는 다 틀렸어. 그러더니 철버덕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울었어요.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말을 했지요. 아이고, 내가 3년국에서 아이고 넘어졌어요. 할머니도 엉엉 울음을 터뜨렸죠.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요. 아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주 앉아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을 끙끙 앓던 할아버지는 결국 몸져 눕고 말았지요. 할머니가 별별 맛있는 음식을 해와도 먹지를 않았어요. 온갖 좋은 약을 구해와도 쳐다보지 않았고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3년만 지나면 죽을 텐데. 밥은 먹어 무엇하고, 약은 먹어 무엇하나. 아이고. 동네 사람들도 모이기만 하면 할아버지 걱정을 했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삼년곡에서 넘어지셨을까? 아이고, 저렇게 밥도 안 드시다가는 3년은커녕 석 달도 못 사시겠어. 도리는 할아버지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오래 사실 수 있는 방법 알아냈어요. 자리에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며 물었지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3년국에서 한 번 더 넘어지시는 거예요. 아이, 뭐야? 아이고, 이 기놈아. 아니, 화만 내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3년국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산다면서요. 응, 그렇지. 그럼 2번 넘어지시면 6년을 살겠네요. 3번 넘어지면
9년을 살고요. 그런가? 도리는 활짝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10번 넘어지시면 30년이고, 20번 넘어지면 60년? 아이고, 옳거니, 그려.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더니 3년 고개로 달려갔어요. 나 넘어진다! 할아버지는 3년 고개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어요. 그리고 일부러 넘어지기 시작했지요. 이리 꽈당, 저리 꽈당, 앞으로 절버덕, 뒤로 벌러덩. 3년이요! 6년이요! 9년이요! 할아버지는 넘어질 때마다 신나게 외쳤어요. 할아버지, 이러다 정말 100살까지 사시겠어요. 때마침 옆마을 박영감이 그 모습을 보았지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할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지요. 사실 이 고개는 넘어질수록 오래 사는 고개라오. 그게 정말이오? 박영감은 입을 떡 벌렸지요. 소문은 순식간에 온 동네로 퍼졌어요.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앞다투어서 3년 고개로 몰려왔어요. 아이고, 나는 딱 30년만 더 살면 좋겠어. 감나무집 할머니가 떼굴떼굴 굴렀어요. 나는 우리 손자 장가 갈 때까지 살 거요. 돌담집 할아버지도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리하여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던 3년 고개는 넘어질 때마다 3년씩 더 사는 3년 고개가 되었대요. 소원을 들어주는 항아리. 어느 바닷가 마을에 마음씨 착한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부의 아내는 몹시 심술궂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아유, 난 큰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요. 아내는 틈만 나면 투덜거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부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어부는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갔죠. 아휴, 이런 날에는 물고기도 꼼짝 않을 거야. 어부의 생각대로 해가 뉘역뉘역 질 때까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어요. 아휴, 어떡하지? 이대로 집에 돌아갈 수는 없는데. 마지막으로 그물을 한 번만 더 던져보자. 그물을 건져 올리는 어부의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그물이 아주 묵직했거든요. 어휴,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나 보군. 하지만 그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커다란 항아리였어요. 어부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에휴, 별 수 없지. 이 항아리라도 가져가야겠군. 어부는 항아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웬 항아리예요?
물고기는 안 잡혀서, 아이, 그런데 그물에 항아리가 걸려서 가져왔어. 아내는 어부의 말에 펄쩍 뛰었어요. 아유, 내가 못 살아. 우리 집에 그 따위가 무슨 소용이에요. 당장 내다 버리고 쌀을 구해와요. 아내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어요. 어부는 멀쑥해서 항아리만 어루만졌지요. 그러자 항아리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꼬마 도령이 스르륵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주님. 무엇이든 소원을 말씀해 주세요. 어부는 너무 놀라서 멀뚱멀뚱 쳐다만 볼 뿐이었어요. 아내가 재빨리 도령에게 말을 했죠. 아이고, 우리에게 쌀을 줄 수 있나요? 그러자 도령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했어요. 뒷마당으로 가보세요. 과연 뒷마당에는 쌀가마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부는 쩍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이고, 영감 잘 됐어요. 도령에게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러자 어부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에휴, 쌀이 저렇게 많으니 됐어. 욕심 부리지 맙시다. 하지만 아내는 둔둔둥 마는둥 하면서 헐레벌떡 도령에게 달려갔어요. 도령이 어디 갔지? 마당에는 항아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아내는 머리를 갸웃거리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어라, 그래. 영감, 아이고, 어서 항아리를 어루만져 보아요. 이내에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꼬마 도령이 다시 스르륵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주님. 무엇이든 소원을 말씀해 주세요. 번쩍번쩍 빛나는 보물을 좀 많이 줘요. 도령은 이번에도 빙그레 웃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 마당에 보물이 가득 쌓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소원은 3가지뿐이니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아이고, 이만하면 됐어요. 우린 이미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요. 도령이 항아리 속으로 사라지고 나자 아내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왜 그렇게 미련해요? 난 아직 갖고 싶은 게 많단 말이에요. 어부는 조용히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휴, 겨우 3가지 소원이 뭐야? 영감, 내일 바다로 나가서 그럼 항아리를 몇 개 더 건져와요. 어부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 좀 봐. 아우, 좋아라. 다음 날 아침 도령의 말대로 마당에는 보물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아내는 하하 호호 웃으면서 어부에게 말했어요. 빨리 바다로 가서 항아리를 더 건져와요. 어부는 할 수 없이 다시 바다로 나갔어요. 에휴, 욕심을 그만 부려야 할 텐데. 어부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부가 바다로 나간 사이 아내는 도령을 불러서 3번째 소원을 말을 했어요. 나를 젊고 예쁜 여자로 만들어줘요. 도령은 이번에도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아내는 거울을 보며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어쩜 내가 봐도 반할만큼 예쁜걸? 그런데 아내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었어요. 아휴, 이렇게 예쁜 내가 어부의 아내로 살 수는 없지. 영감이 새 항아리를 가져오며 왕비가 되고 나서 못난 남편을 내쫓아야겠어. 하지만 다음 순간 아내의 얼굴이 예전처럼 변했어요. 거울에는 늙고 욕심과 심술이 가득한 얼굴이 비쳤죠.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울며 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번쩍번쩍 보물도 뒷마당의 쌀가마도 모두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그제야 아내는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저녁 늦게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어부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죠.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욕심을 너무 부려서 벌을 받았어요. 아내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어부는 흐느껴 오는 아내를 다독거려 주었죠. 울지 마요.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소. 그 뒤 아내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대요. 황금을 만드는 손. 어느 마을에 아주 게으른 농부가 살았어요. 하루 종일 방에서 꼼짝도 않고 드렁 쿨쿨 잠만 잤죠. 밥 먹을 때 빼고는 뒹굴뒹굴 누워만 있었고요. 들에 일하러 가는데 도와주지 않을래요? 부인의 말에 농부가 시구둥하게 말했어요. 에헤이,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질 것도 아닌데 힘들게 일을 왜 하오? 얼마 뒤 누가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보다 못해서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부인만 고생시키지 말고 자네도 좀 일 좀 하게. 농부는 친구에게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일을 왜 해? 아이고, 그럼 실령님께 빌기라도 하든지. 그 소리에 농부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신령님께 빌어볼까? 농부는 작은 상에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머리를 조아리며 빌기 시작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제게 금덩이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다가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얼마 뒤 잠에서 깬 농부는 깜짝 놀랐죠. 작은 상과 물 그릇이 번쩍번쩍 금덩이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응, 신령님이 소원을 들어주셨네. 농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어요. 우와, 이 금덩이야, 금덩이. 정말 금덩이야. 농부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한 번 더 소원을 빌었어요. 신령님께 비나이다. 제가 손대는 것마다
금덩이로 변하게 해주세요. 잠시 후 신령님이 또 손을 들어주셨을까? 농부는 조심조심 돌멩이를 만져보았어요. 그랬더니 돌멩이가 번쩍번쩍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와, 또 손을 들어주셨네. 농부가 만지는 것마다 모두 금으로 변했죠. 고양이도 번쩍번쩍, 집신도 번쩍번쩍. 우하하하, 신난다. 밥부터 먹고 또 해보자. 농부는 집신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이고 배고파라. 밥이 있으려나? 소뚜껑을 였는데 이를 어째요? 솥과 숟가락이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얀 쌀밥도 순식간에 번쩍번쩍 금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에이, 먹을 수가 없게 됐잖아. 아이고, 물이라도 마셔볼까? 농부가 그릇을 물동이에 담그자 물도 번쩍번쩍 금덩이가 되었죠. 에이, 참, 물도 변했잖아. 이 금을 마실 수도 없고, 이제 어쩌지? 그때 부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농부는 반가워서 단숨에 뛰어나갔죠. 여보, 이제 당신도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어. 아, 우리한테 금덩이가 생겼단 말이오. 농부는 부인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러자 부인도 번쩍번쩍 금덩이가 되었어요. 농부는 깜짝 놀라서 부인을 흔들었어요. 아이고, 당신이 금덩이가 되면 안 되는데. 아유, 어서 움직여봐요. 하지만 부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신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농부는 다시 신령님께 빌기 시작했죠. 신령님, 금덩이는 필요 없어요. 이제 이 게으름 안 피우고 일할 테니 제 부인을 되돌려 주세요. 엉엉 울며 두 손을 싹싹 빌었어요. 그리곤 농부는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깬 농부는 신령님이 소원을 들어주셨을까? 부인도 집신도 모두 되돌려져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아유, 다행이다. 이젠 헛된 꿈은 꾸지 않을 거야. 그 뒤로 열심히 일했어요. 봄이면 밭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면 땀을 흘리며 잡초를 뽑고 가을이면 다 자란 곡식을 거두어 들였죠. 그 뒤로 부지런한 농부가 되었대요. 호랑이가 물고 간 구두쇠 영감. 옛날 어느 마을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는 지독한 구두쇠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웃집 사람이 망치를 빌리러 왔다가 머리를 철레철레 흔들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참, 기가 막혀서. 뭐, 망치가 닳아서 빌려줄 수 없다고. 또 하루는
생선 장수가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며느리가 생선을 보러 나왔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생선을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주물럭거리기만 했어요. 보다 못한 생선 장수가 말을 했죠. 살 거야, 안 살 거요? 그렇게 만지기만 하면 생선이 상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어. 그러자 며느리는 생선이 너무 비싸다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솥에 생선 냄새가 풀풀 나는 손을 씻었어요. 밥때가 되자 며느리는 그물로 국을 끓여서 저녁상을 차렸어요. 아이고 얘야, 무슨 국이냐?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시어머니 역시 구두쇠 할멈으로 유명했지요. 생선 장수가 왔기에 생선을 마음껏 주무르고 그 손을 씻은 물로 생선국을 끓였어요. 며느리의 말에 구두쇠 할멈은 혀를 끌끌 찼어요. 에휴, 아이 그걸 솥에 씻으면 어떡해? 우물에 씻어야 두고두고 먹지. 어머, 아유, 역시 어머님이세요.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구두쇠 집으로 뛰어들었죠. 호랑이다! 아이고 사람 살려! 가족들이 큰 소리로 외쳐보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어요. 무서워진 가족들은 방문을 꼭꼭 걸어 잠갔어요. 호랑이는 먹을 것을 찾아 집안 이곳저곳을 닥치는 대로 퍽퍽 끌어댔죠. 아니, 저놈이 내 귀한 집에 흠집을 내다니. 아들아, 어서 나가서 저놈을 잡아라. 구두쇠 영감은 집이 망가질까봐 화를 버럭 내면서 아들에게 어서 호랑이를 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호랑이 잡기 전에 제가 먼저 호랑이 밥이 되겠어요. 에이, 한심한 녀석 같으니라고. 아니, 내 눈엔 이 비싼 우리 집이 망가지는 게 안 보이느냐? 아유, 활솜씨를 놔뒀다가 멋에 써먹으려고 하느냐? 아버지, 그래도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때 굶주린 호랑이가 곶감문을 벅벅 끌어내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에이, 도저히 못 찾겠다. 화가 난 구두쇠 영감은 방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나갔죠. 그 순간 호랑이 눈에 불이 번쩍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아버지를 몰고 산으로 사라졌어요. 호랑이가 아버지를 물고 갔네? 아들이 크게 외쳤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하는 수 없이 활을 메고 호랑이를 뒤쫓아갔죠. 호랑이는 어느새 깊은 산속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아버지를 구해야 해. 아들은 무서움을 무릅쓰고 죽기 살기로 호랑이를 뒤쫓아갔어요. 마침내 호랑이와 가까워진 아들은 등에 메고 있던 활을 꺼내 화살을 매겼어요. 아들이 화살을 막 쏘려는 순간 구두쇠 영감이 소리쳤죠. 아이고, 이놈아! 머리를 겨냥하면 안 된다!
호랑이 가죽이 상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다리를 싸, 다리를! 아들은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잠시 망설이던 아들은 온 힘을 집중해서 화살을 날렸죠. 화살은 핑 소리를 내며 호랑이 머리에 정확하게 꼽혔어요. 호랑이는 이내 쿵 하고 쓰러졌지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들은 불이 나게 구두쇠 영감에게 달려갔어요. 아들 덕분에 목숨을 구했지만 구두쇠 영감은 고맙단 말은커녕 화만 냈어요. 이놈아, 내가 그렇게 다리를 쏘라고 했건만 왜 머리를 쏴? 이렇게 상한 가죽을 누가 사겠느냐? 잔뜩 화가 난 구두쇠 영감은 씩씩거리며 산을 내려왔죠. 호랑이 가죽을 들쳤고 뒤따라가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버지는 돈밖에 몰라.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다고.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에게는 복스러운 저 달도 엽전으로 보일 거야. 산기슭을 내려가는 아들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어요. 자신도 나중에 아버지처럼 되면 어쩌나 두렵기도 했지요. 보이너? 보이네. 햇볕이 쨍쨍 내릴 때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소금 사려! 소금 사려! 소금 장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소금을 팔러 다녔어요. 눈보다도 깨끗한 소금 사려! 그러나 아무도 소금을 사러 나오지 않았어요. 소금 장수는 마을에서 가장 잘 산다는 채부잣집을 찾아갔어요. 부잣집이니 소금 쓸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소금 사려! 소금 사려! 그런데 채부자는 아주 심술맞은 사람이었어요. 얘따! 물벼락이다! 시끄럽게 굴어서 내 단잠을 깨운 벌이다! 채부자가 담 너머로 물을 퍼부었어요. 차가! 소금 장수는 그만 물을 흠뻑 뒤집어 썼지 뭐예요? 이를 어쩐다. 소금이 다 녹았잖아. 소금 장수는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만 탕탕 쳤어요. 에헤이, 지난번엔 생선 장수에게 새똥을 퍼부어서 생선을 못 팔게 만들더니 아이고, 오늘은 물벼락이군. 마을 사람들이 소금 장수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유, 물벼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지가 오면 쪽박을 깨트리고 몽둥이로 두들겨 팬대요. 아이고, 고약한 사람 같으니라고. 제부자는 천벌을 받아야 돼. 그렇고 말고요. 다음 날도 소금 장수는 소금을 팔러 다녔어요. 소금 사려! 눈보다 더 깨끗한 소금 사려! 그날도 소금은 좀처럼 팔리지 않았지요. 소금 장수는 더위에 지쳐 잠시 쉴 곳을 찾았어요. 마침
커다란 고목나무가 보여 그 아래에 누웠다가 잠이 들었지요. 소금장수가 잠든 사이 고목나무 구멍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나왔어요. 그러고는 혀를 날름거리며 소금장수를 내려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잠에서 깨어난 소금장수는 구렁이를 보고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죠. 그런데 구렁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구슬 하나를 툭 떨어뜨리고 스르륵 나무 구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 소금장수는 구렁이가 준 파란 구슬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휴, 쉬었으니 또 일을 해야지. 소금장수는 또다시 소금을 팔러 다녔지요. 소금 사려! 소금 사려! 소금장수! 한 아주머니가 소금장수를 부르며 집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바로 앞에 서 있는 소금장수를 두고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상하다. 방금 소금장수 소리가 났는데. 소금장수는 아주머니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았죠. 아주머니는 소금장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듯 멀뚱멀뚱 갸웃갸웃 하더니 도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제야 소금장수는 파란 구슬이 생각났지요. 이것 때문이구나. 예로부터 구렁이가 주는 물건은 신비한 힘을 지녔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소금장수는 구렁이가 준 구슬이 사람의 모습을 감추게 하는 요술구슬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그 길로 소금장수는 채부잣집으로 달려가서 대문 앞에서 소리쳤어요. 소금 사려! 눈보다 더 깨끗한 소금 사려! 아니나 다를까 채부자가 또 물을 퍼부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소금장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금장수는 대문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가서 채부자 머리에 알밥을 한 대 때렸어요. 채부자는 머리를 싸고 두리번거렸지만 저쪽 마당에서 빚이라는 머슴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소금장수는 웃음을 참으면서 두어 대의 알밤을 더 주었죠. 소금장수는 채부자의 방에 성큼성큼 들어가서 금괴를 들고 나왔어요. 이건 소금값으로 대신 가져가는 거야. 내 귀한 소금을 녹게 했으니 값을 내야지. 소금장수는 금괴 덕에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인정 많은 소금장수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두루두루 도와주었고요. 소금장수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 이웃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영감이 찾아왔어요. 이보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그 영감은 남에게 베풀 줄은 모르는 사람이었죠. 소금장수는 욕심쟁이 영감이 사흘 밤낮을 쫓아다니며 묻자 할 수 없이 부자가 된 까닭을 말해주었어요. 욕심쟁이 영감은 얼씨구나 한달음에 고목나무 아래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 누워서
사는 척을 했어요. 그러자 얼마 안 돼요, 정말. 고목나무 구멍에서 구렁이가 얼굴을 내미더니 무엇인가 툭 떨어뜨리고 사라지지 뭐예요? 아이씨구 잘씨구 나도 이제 부자가 될 거야. 욕심쟁이 영감은 벌떡 일어나 구렁이가 떨어뜨린 것을 찾아보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구슬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에이,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욕심쟁이 영감은 나무 아래 있는 것들을 죄다 끌고 모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가져온 것을 방바닥에 늘어놓고 아내와 마주 앉았죠. 내 모습이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대답 좀 해주구려. 욕심쟁이 영감은 돌멩이를 집어들었어요. 보이나? 아내가 대답했죠. 보이네. 다시 나뭇잎 하나를 들고서 물었지요. 보이나? 아유, 나온. 보이네. 다른 것 골라 잡고서 보이나? 아휴, 보이네. 이렇게 묻고 대답하느라 밤을 꼬박 새고 말았어요. 꼭기요. 새벽닭이 울었어요. 아내는 너무 졸려서 꾸벅꾸벅 졸았죠. 보이나? 욕심쟁이 영감이 솔방울 들고 물었어요. 아내는 졸리고 귀찮아서 거짓말을 했죠. 아휴, 안 보이네. 그 말에 욕심쟁이 영감은 신바람이 나서 솔방울을 갖고 채부잣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더니 채부자가 있는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서 금괴를 번쩍 들고 나왔어요. 채부자가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지요. 도둑이야. 욕심쟁이 영감은 깜짝 놀라 금괴를 떨어뜨리며 물었어요. 내가 보이나? 그래, 보인다, 이놈아. 결국 욕심쟁이 영감은 채부잣집 머슴들에게 실컷 얻어맞고 쫓겨났대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옛날 어느 마을에 앞집 박서방과 뒷집 김서방이 형제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집은 아주 잘 사는데 뒷집은 아주 가난했어요. 뒷집 가족은 앞집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앞집 가족은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뒷집 주인 김서방은 번번이 양식과 돈을 얻는 것이 미안했는지 앞집 주인 박서방한테 물었어요. 여보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 자네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가? 방법을 가르쳐 줄까? 김서방은 박서방 말에 귀가 번쩍 뜨여서 바싹 달라붙어서 또 물었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 내일 아침 일찍 우리 집에 오게나. 그때 가르쳐 주겠네. 박서방은 어떻게 말해야 김서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김서방은 콧노래를 부르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요.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무척 좋았던 거죠. 다음 날 김서방은 아침 일찍 박서방에게 갔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궁금한 데다가 아침밥도 얻어먹으려고 서둘렀던 거죠.
맛난 음식을 배불리 먹은 김서방이 박서방한테 물었죠. 여보게, 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그러자 박서방이 얼른 큰아들을 불렀어요. 갑수야. 박서방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큰아들이 불이 나게 달려왔죠. 외양간에 있는 황소를 지붕으로 옮겨라. 예, 아버님. 큰아들은 공손하게 대답을 하고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갔어요. 이 사람아, 자네 돌았나? 김서방은 기가 막혔어요. 두고 보기나 하게. 큰아들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낑낑대면서 황소를 지붕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점심때쯤 되었어요. 아버님, 황소를 지붕으로 옮겼어요. 큰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쳤어요. 다들 고생했다. 이젠 황소를 끌어내려라. 그러자 온 가족이 낑낑대면서 황소를 지붕에서 끌어내려 외양간으로 옮겨 놓았죠. 군소리 하나 없이 말이에요. 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일세. 자네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게. 고개를 갸우뚱하며 뒷집 주인 김서방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박서방도 따라갔어요. 아니, 황소를 지붕에 올리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상관이지? 김서방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뭔가 부자가 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았죠. 곧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김서방은 부자가 되면 곡식과 보물을 많이 가질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해벌쭉 웃었답니다. 김서방네에 도착하자 박서방은 김서방 귀에 대고 소곤거렸어요. 큰아들을 불러 돼지를 지붕으로 옮기라고 하게. 김서방네는 가난해서 황소 대신 돼지를 키웠거든요. 채,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왜 돼지를 지붕으로 옮기라는 거야? 김서방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까 박서방네에서 황소를 지붕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아무 말 않고 큰아들을 불렀지요. 큰애야, 우리에 있는 돼지를 지붕으로 옮겨라.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망령이 드셨어요? 김서방 아내도 혀를 차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래 맞다. 너희 아버지가 망령이 나셨나 보다. 다른 가족도 아버지 말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유, 내 팔자야. 김서방은 아무도 자기 말에 따르지 않자 한숨을 푹푹 내쉬었죠. 이제 알겠나?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족이 서로 믿고 마음을 모아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라네. 부자가 되는 방법을 깨달은 김서방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며 가슴을 쿵쿵 쳤답니다. 반쪽이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어 걱정이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이를 갖게 해주옵소서. 부부는 매일매일 산신령에게 간절히 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물 속에 있는 잉어 3마리를 먹으며 아이를 낳을 것이니라. 부부는 크게 기뻐하며 우물가로 달려갔어요. 과연 잉어 3마리가 물속에서 팔딱팔딱 헤엄치고 있었어요. 여보, 아이고 어서 잉어를 잡아요.
그런데 잉어 2마리를 잡고 3번째 잉어를 건져내려는 순간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나서 잉어를 가로채가는 거예요. 아이 못된 고양이 같으니. 남편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허둥지둥 쫓아갔지만 어느새 고양이는 잉어의 반쪽을 먹어치우고 말았죠. 그 후 아내는 잉어 2마리 반을 먹고 얼마 후 아들 3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일 나중에 태어난 아이는 몸이 반쪽뿐이었어요. 귀도 하나, 눈도 하나, 콧구멍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였죠. 여보, 이 아이를 반쪽이라고 부릅시다. 그럽시다. 우리 반쪽이를 잘 보살피며 키웁시다. 부부는 반쪽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서당 갈 나이가 되었지요. 부모님은 2 형들을 서당에 보냈어요. 반쪽아, 너는 서당 아이들이 놀릴 테니까 그냥 집에 있거라. 반쪽이는 글 공부를 하지 못해서 슬펐죠.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부모님을 도와드렸어요. 반쪽이는 힘이 무척 세어서 뭐든지 척척 해냈어요. 힘만 센 바보. 형들은 반쪽이를 놀리며 같이 놀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 해가 지나 형들은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형님, 나도 함께 갈래요. 반쪽이도 짐을 꾸려서 형들을 뒤쫓아갔죠. 글도 모르는 너가 무슨 과거를 본다는 거냐? 그래, 너는 집이나 지키고 있어. 형들은 반쪽이를 비웃으며 머리를 콩 쥐어박았어요. 하지만 반쪽이는 무작정 형들을 따라 나섰죠. 이 녀석, 말로 해서는 안 되겠는걸? 형들은 쫄쫄 쫓아오는 반쪽이를 커다란 바위에 꽁꽁 묶어놓고는 가버렸어요. 이런다고 내가 못 따라갈까봐? 반쪽이는 으라차차 힘을 내어서 바위를 쑥 뽑더니 등이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죠. 아이고 반쪽아, 그게 뭐냐? 어머니께서 앉으실 바위 의자예요. 반쪽이니 바위를 마당에 내려놓자마자 헐레벌떡 다시 형들을 쫓아갔어요. 형님, 같이 가요. 형님, 같이 가요. 아휴, 저 녀석이 또 따라오네.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 큰형은 슬쩍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가 반쪽이가 뛰어오자 팔을 확 잡아당겨 넘어뜨렸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이번엔 꼼짝 못할걸? 형들은 큰 나무에 반쪽이를 묶어놓고 가버렸어요. 이까지 나무쯤이야? 문제 없어. 반쪽이는 나무를 뿌리채 뽑더니 껑충껑충 뛰어서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2 눈이 휘둥그레졌죠. 반쪽아, 그게 웬 나무니? 우리 집 마당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려고요. 반쪽이는 나무를 내려놓고 다시 형들을 쫓아갔어요. 에이, 정말 끈질긴 녀석이네.
형들은 한숨을 내쉬며 반쪽이를 칡농굴로 묶어서 깊은 산속에 버려두었어요. 형들은 왜 나를 싫어할까? 반쪽이가 힘을 주자 칡농굴이 두두둑 끊어졌어요. 그때 어디선가 엉 하고 호랑이들이 나타났어요. 반쪽이는 용기 있게 소리쳤어요. 나한테 까불지 마. 아무도 내 힘을 당할 순 없어. 하지만 호랑이들은 꽃방귀를 끼며 반쪽이에게 덤벼들었어요. 반쪽이는 호랑이들을 발로 뻥뻥 차고 꼬리를 잡고 빙빙 돌리다가 내던졌죠. 눈 깜짝할 사이에 호랑이들 모두 때려 눕혔죠. 반쪽이는 호랑이 가죽을 끌고 가다가 어느 부잣집 양반을 만났어요. 양반은 호랑이 가죽이 무척 탐이 났어요. 저 바보에게서 호랑이 가죽을 빼앗아야겠고. 양반은 꾀를 내어서 반쪽이에게 내기장기를 두자고 했어요. 자네가 지면 호랑이 가죽을 내게 주고, 만약 내가 지면 자네를 사위로 삼겠네. 좋아요. 약속을 꼭 지키셔야 돼요. 양반은 신이 나서 키득키득 웃었죠. 사실 반쪽이는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장기도 굉장히 잘 두었어요. 양반이 그것을 알 리 없었지요. 이런, 내가 도저히 못 이기겠는걸. 양반은 얼굴이 푸르럭해지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제가 이겼으니까 약속을 지키세요. 반쪽이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양반은 또다시 장기를 부렸어요. 약속대로 자네를 사위로 삼겠네. 집에 가 있다가 연락을 하면 오게나. 양반은 집으로 돌아가 하인들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반쪽이가 얼씬거리지 못하게 잘 지켜라. 하인들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집을 지켰죠. 시간이 흐를수록 꾸벅꾸벅 졸음이 왔어요. 반쪽이는 양반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부잣집 양반의 담을 살짝 넘었어요.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직접 색시를 데려와야지. 반쪽이는 잠든 하인들의 상투를 서로 묶어놓거나 머리에 떡시루를 씌워놓기도 했죠. 양반의 딸을 업고 나오면서 반쪽이가 소리쳤어요. 반쪽이가 색시를 데려가요. 하인들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자 한바탕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아이고, 누가 내 상투를 잡고 있어? 아이고, 세상이 온통 깜깜하네. 마침내 반쪽이는 양반의 딸과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죽은 돈과 산 돈.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부자 영감은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엽전 한 입을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아이고, 이 귀한 엽전을 떨어뜨렸으니, 아이고, 이를 어쩌나. 부자 영감은 안타까운 듯 개울을 바라보았어요. 엽전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부자 영감은 바지를 둘둘 걷어붙이고 개울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물속을 들여다보며
열심히 엽전을 찾았어요. 분명히 여기에 떨어뜨린 것 같은데. 영감님,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마침 다리를 건너던 농부들이 물었어요. 엽전을 찾고 있다네. 그러자 농부들도 바지를 걷어붙이고 개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영감님, 우리가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엽전 찾으면 내 한 입씩 줄 테니 잘 찾아보게. 농부들은 그 말을 듣고 부자 영감이 엽전을 많이 떨어뜨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자 영감과 함께 열심히 개울바닥을 뒤졌답니다. 얼마 뒤 한 농부가 소리쳤어요. 아이고, 여기 엽전 한 입 찾았습니다. 농부가 엽전을 찾았다는 말에 부자 영감은 몹시 기뻐했지요. 아이고, 드디어 찾았군. 아이고, 고맙네. 부자 영감이 개울 밖으로 나가자 한 농부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영감님, 잃어버린 돈이 엽전 한 입입니까? 그렇다네. 잃어버린 엽전을 찾아주었으니 내 약속대로 자네들에게 엽전 한 입씩을 주겠네. 부자 영감은 농부들에게 엽전 한 입씩을 나누어 줬어요. 아니, 겨우 엽전 한 입 찾으려고 우리들한테 개울을 뒤지겠단 말입니까? 한 농부가 얼굴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죠. 에이, 부자라고 우리 이렇게 업신여겨도 된단 말입니까? 다른 농부도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따지고 들었어요. 화를 내는 농부들에게 부자 영감이 말을 했어요. 에이, 개울에 빠진 엽전을 찾지 않으면 영영 죽은 돈이 되고 말아. 하지만 다시 찾으면 이렇게 산 돈이 되어서 귀하게 쓰이지 않겠나. 그제야 농부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듣고 보니 영감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도 죽은 돈 살려낸 것으로 족하니 이 엽전 받지 않겠습니다. 농부들이 받았던 엽전을 내밀며 말을 했어요. 그러자 부자 영감이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지요. 에이, 죽은 돈을 살리기 위해 쓴 것이니 도로 받을 수는 없다네. 자네들이 그 엽전을 가치 있게 쓰면은 엽전 내님이 모두 살아나는 것 아니겠나. 부자 영감의 말을 들은 농부들은 엽전 한 입씩을 받아들고 웃으면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부자 영감은 돈깨를 정리하다가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엽전을 발견했어요. 부자 영감은 당장 하인을 불러서 말을 했어요. 대장간으로 가서 엽전의 귀퉁이를 땜질해 오너라. 예, 주인님. 하인은 달려가서 대장장이에게 엽전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 엽전 귀퉁이를 땜질해 주세요. 이 엽전을 땜질하려면 품삯을 세님 받아야 한다네. 한 입짜리 엽전을 땜질하려고 세님을 쓴다면, 이거 손해가 아닌가. 대장장의 말에 하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인은 엽전을 도로 들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왜 엽전을 도로 들고 왔느냐? 하인은 부자 영감이 묻자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지요. 주인님, 이 엽전 땜질하는데 품삯이 세님이나 든답니다. 그러자
부자 영감은 빙그레 웃으며 하인에게 물었어요. 엽전 한 님을 고치려고 세 님을 쓰면 두 님을 손해본다는 말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주인님. 하인은 말을 이었지요. 엽전 세 님으로 한 님을 고치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로 들고 왔습니다. 하인은 분명히 주인이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자 영감은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허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엽전을 고쳐야 하니 어서 다시 대장간에 다녀오거라. 하인은 고개를 갸웃갸웃했어요. 부자 영감은 자신의 생각을 하인에게 말해주었어요. 돈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사람도 돈이 재구시를 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귀퉁이 떨어진 엽전이 재구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부자 영감의 무릎에 하인은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자 부자 영감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그 돈은 죽은 돈이 되겠지. 그렇죠. 이 엽전을 수리하면은 내 돈 한 님을 구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장장에게 주는 세 님을 합하여서 나라 돈 네 님을 살리는 것이니라. 이젠 대장간에 가서 땜질해오라는 뜻을 알겠지. 하인은 미심쩍은 듯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주인님, 그래도 손해를 보시는 것 아닙니까? 부자 영감은 하인에게 대장장에게 줄 엽전 세 님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부자일수록 돈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단다. 내 손에서 떠난 이 세 님의 엽전은 제목을 다할 것이니 그것만이라도 보람된 일이 아니냐. 그제야 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요. 하인은 대장간으로 가면서 생각했어요.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네. 우리 주인처럼 돈을 귀하게 여겨야 진짜 부자가 되는 거야. 하인은 주인에게서 배운 돈의 귀중함을 몸소 실천하였어요. 나중에 많은 돈을 모아서 귀하게 쓰게 되었지요. 모두 올바른 주인에게서 배운 지혜 때문이었답니다.